네, 12장 3교시에는 정신분열증의 유병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전체 인구 중 대략 0.5에서 2%가 조현병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남녀 간의 유병률 차이는 연구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성차가 없다고 보기도 하나 남성에게서 더 흔하게 발병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보건복지부의 2016년 정신질환 실태 역학조사 자료에 따르면 조현병 스펙트럼 장애의 평생 유병률로 조현병 스펙트럼 장애에 이환된 인구는 약 6만 3천 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는 다른 나라에 비하면 적은 수치이지만 사회적 편견 때문에 조현병을 공개적으로 밝히지는 않는다는 점과 장애와 연관된 인지기능의 장애나 무의욕증 등으로 인해 조사에 적절하게 응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과소 추정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위험 및 예후 요인을 살펴보면 조현병 환자의 병식은 병의 진행 단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개 급성기에는 병식이 없어서 자기의 생각이나 느낌과 경험이 병적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발병 초기에는 자기가 이상하다고 어렴풋하게 지각할 수도 있고 증상이 완화된 후에라야 병식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러한 병식은 정신병 후 우울증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정신병 후 우울증은 정신병적 사파 이후에 장애 때문에 입은 손상이나 증상 자체로 인한 고통 등으로 인해서 우울증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후를 살펴보면요, 조현병은 대부분 10대 후반에서 30대 중반 사이에 발병합니다. 소학이나 노년기에 발병하는 경우도 있지만 16세 이전 또는 50세 이후의 발병은 흔하지가 않습니다. 미국의 경우 조현병으로 입원한 사람 중 50에서 80%가 재입원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심각한 증상을 동반하는 조사될 정도로 조현병은 만성적인 장애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조현병이 초발한 환자가 퇴원 후 5년 동안 재입원하는 비율이 73%에 이른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나이가 들수록 정신병 사파의 기간과 재입원의 횟수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조현병으로 인한 퇴화는 병의 초기 단계, 특히 최초 발병 후 5년에서 10년 동안에 가장 심하지만 연령의 증가와 더불어 조현병의 증상이 완화되고 기능이 향상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간 시행착오를 거쳐 가장 잘 맞는 처치 약물을 발견한 것일 수도 있고 가족의 대처 능력의 향상으로 시기적절한 치료를 받게 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뇌 내의 도파민의 수준이 자연스럽게 감소한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교차문화적인 연구들에 따르면 사회문화적 요인도 조현병의 예후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컨대 선진국보다는 개발도상국에서 예후가 양호한데 이는 더욱 광범위하고 친밀한 가족관계와 일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조현병의 원인에서 생물학적 요인으로 살펴보면요. 조현병에 대한 취약성이 생물학적으로 결정된다는 증거가 갈수록 축적되고 있으며 조현병의 발병에서 유전적 요인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심리사회적 요인이 조현병의 취약성을 지닌 사람들의 실제 발병 여부 및 증상의 심각도, 경과, 즉 재발 여부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견해 또한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선천적인 소인이 후천적인 환경적 요소인 스트레스와 상호작용하여 조현병이 발병한다는 견해가 타당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생물학적 요인과 심리사회적 요인에 초점을 맞춘 이론들을 중심으로 조현병의 병인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생물학적 접근에서 유전적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조현병을 유발하는 단일 유전자가 발견되지는 않았지만 다음의 세 가지 연구 분야는 조현병의 소인이 유전적으로 전이된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가족 연구 분야에서 가족 연구에서는 조현병의 위험률과 유전적 관련성을 조사함으로써 유전적 요인이 조현병의 발병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고자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연구로는 40개가 넘는 관련 연구를 메타 분석한 연구가 있습니다. 조현병에 걸릴 위험률은 조현병에 걸린 사람과의 유전적 관련성이 커질수록 증가한다고 연구하였습니다. 쌍생아 연구가 있습니다. 쌍생아 연구는 쌍생아의 발병 일치율을 조사함으로써 유전적 요인의 역할을 규명하는 것입니다. 일란성 쌍생아의 발병 일치율이 높을수록 조현병의 발병에서 차지하는 유전적 요인의 역할이 결정적으로 중요해집니다. 이란성 쌍생아의 조현병 발병 일치율은 17%에 불과한 반면에 일란성 쌍생아의 발병 일치율은 40%에 달하고 있습니다. 유전적 요인의 영향은 조현병의 심각도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심각한 증상을 동반하는 경우 일란성 쌍생아의 발병 일치율은 75에서 91%에 이르는 반면에 경미한 증상을 동반하는 경우에는 발병 일치율이 17에서 33%에 불과합니다. 다음으로 입양 연구를 살펴보는데요. 입양 연구 또한 유전적 요인의 역할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조현병에 걸린 어머니로부터 분리되어 다른 가정에서 자라난 입양아를 대상으로 수행된 한 고전적 연구에서는 이러한 입양아의 발병률이 한쪽 부모가 조현병에 걸린 아동의 경우 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조현병에 걸린 입양아의 생물학적 친인척과 입양 가정의 친인척 발병률을 비교한 연구들은 생물학적 친인척이 조현병 진단을 받을 확률이 10배나 높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조현병에서는 유전적 요인의 역할이 자명해 보이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아직까지 조현병을 유발하는 단일 유전인자가 구체적으로 밝혀진 것은 아닙니다. 또한 일란성 쌍생아의 발병 일치율이 100%가 아니라는 점은
유전적 요인 이외의 다른 요인의 개입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하는 것입니다. 즉, 기타 생물학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 역시 조현병의 발병 여부 및 양상, 예후 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 일례로 일란성 쌍생아로 모든 유전인자가 동일하고 같은 부모 밑에서 자라난 4명의 자매가 모두 조현병에 걸렸지만 구체적 증상 및 발병 시기, 경과, 결과가 모두 제각각인 사례가 보고된 적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유전적 이론에 이어서 뇌 구조의 이상을 살펴보겠습니다. MRI, PET, CAT 등 뇌 촬영술의 발전 덕분에 조현병 환자의 뇌 구조 및 기능상의 이상이 좀 더 상세하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한 대규모 메타 연구에서는 1998년부터 2012년에 걸쳐 이루어진 317개의 연구를 대상으로 조현병 환자의 뇌 부피를 조사하였습니다. 약물 치료 중인 조현병 환자 8,327명의 경우에 2개 내 뇌의 부피와 전체 뇌의 부피가 각각 2.0%와 2.6%로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며 특히 회백질의 부피가 가장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약물 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 조현병 환자 777명의 경우에는 미상핵과 시상의 부피 감소가 약물 치료 중인 환자보다 더 현저하게 나타났습니다. 백질의 감소는 양쪽 집단에서 비슷했던 반면에 회백질의 손실은 약물 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 환자에게서 더 적었습니다. 이 회백질의 감소는 질병의 기간이 길수록 항정신병 약물의 복용량이 많을수록 더 많이 나타났습니다. 또한 상당수의 연구가 전두엽 피질, 측두엽, 기저핵, 변형계 등의 부피 및 신경밀도, 대사율에서의 비정상성을 보고했습니다. 특히 여러 연구에서 가장 빈번하게 보고되는 이상은 전두엽 피질의 축소, 뇌실의 확장 및 그 주변부 조직의 위축과 전두엽 피질과 편도체, 해마 간의 비정상적인 연결입니다. 전두엽 피질은 언어 및 정서 표현은 물론이고 문제 해결 및 계획과 같은 고차적 인지 기능과 관련이 있으며 변연계, 정서와 인지 담당을 하는 변연계 또는 움직임 담당을 하는 기저핵, 다른 피질 영역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영역의 이상이 조현병에서 보이는 여러 증상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뇌 구조의 이상은 장애 초기부터도 나타나며 양성 증상이 현저한 사례보다 음성 증상이 현저한 사례에서 더 흔히 발견되고 있습니다. 정신분열증의 원인으로 심리사회문화적 요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심리사회적 접근에서 초기 정신역동적 이론에서는 초기 아동기에 1차적 양육자의 심각한 수준의 부정적인 경험을 할 경우에 조현병이 유발될 수 있다고 봅니다. 프로이드는 어머니가 지나치게 엄격하고 사랑을 주지 않으면 아동이 유아기 수준의 기능으로 퇴행하고 결국 자아는
현실과 비현실을 구분하는 능력을 상실해 정신병이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심리사회적 요인에서 정신역독적 요인을 살펴보았고요. 이어서 가족 요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가족 요인에서는 가족 내 의사소통 패턴이 역기능적일 때 가족 생활이 스트레스를 증가시키고 조현병의 유발 및 재발에 기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중 구속은 부모가 아동에게 서로 상반되는 이중적인 메시지를 동시에 전달함으로써 아동을 혼란에 빠지게 하고 결국에는 자신과 외부 환경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형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중 구속의 예로는 아동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어머니가 말로는 괜찮다고 하면서 실제 얼굴 표정과 손길에는 분노감을 역력히 드러내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베이트슨의 이중 구속이 조현병을 직접 유발하는지에 대한 경험적 증거는 불충분하지만 조현병 환자의 가족이 일탈적 의사소통을 한다는 점은 반복적으로 관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사소통 패턴의 문제는 유전적 소인과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문제가 조현병 가족력이 없는 아동에게는 별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유전적 소인이 있는 아동에게는 발병의 위험률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조현병 가족의 역기능적 의사소통 스타일과 관련해서 가장 많이 연구된 주제는 감정의 과다 표현입니다. 감정을 과다하게 표현하는 가족은 가족 구성원 간 개입이 지나치고 과잉 보호적이며 문제가 있는 구성원을 위한 자기 희생을 생색내는 동시에 비판적이고 적대적이며 원망하는 태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감정을 과다하게 표현하는 가족에게서는 조현병 환자의 재발률이 높게 나타나는 동시에 그러한 가정을 대상으로 지나친 감정 표현을 자제시키는 치료적 개입을 시행할 경우에 재발률을 낮추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행동주의 요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행동주의 이론은 조현병의 증상이 조작적 조건화에 의해서 형성된다고 봅니다. 적절한 사회적 자극이 무엇이고 그러한 자극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올바르게 학습하지 못한 대신에 오히려 부적절한 반응이 강화받은 결과 조현병이 생긴다는 견해입니다. 이는 널리 받아들여지거나 연구된 견해는 아니지만 그 바탕이 되는 학습 원리는 조현병 환자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술을 비롯해서 사회적 적응 기술을 익히는 것을 돕는 재활치료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인지적 요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인지 이론에서는 조현병의 많은 증상이 지각 및 주의 문제를 다루고 이해하기 위한 시도에서 비롯된다고 해석합니다. 조현병의 신경학적 이상이 주의, 억제, 의사소통 규칙의 준수 등의 근본적인 어려움을 야기하고 결과적으로 제한된 인지적 자원을 가지고 수많은 외부 자극이나 내적인 경험을 이해하기 위해서 편향된 도식을 사용하는 것이 증상의 발현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조현병 환자가 기억력,
언어 능력, 실행 기능, 주의력 등 다양한 인지 기능에서 전반적인 손상을 보인다는 사실이 많은 연구에서 밝혀져 왔습니다. 다음으로 사회적 요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조현병 환자는 상대적으로 빈곤한 환경에서 살고 지위가 낮은 직업을 가지거나 실업 상태로 지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경제적 빈곤과 조현병의 관계에 대해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는 식의 논쟁이 있어 왔으며 사실 경제적 빈곤은 조현병의 발병에 기여하는 환경 결과물이기도 합니다. 사회적 선택이란 개념은 양자의 관계에서 조현병의 발병이 선행한다고 보는 견해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즉, 조현병에 걸리면 직장 생활을 비롯하여 사회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게 되고 결국에는 점점 더 하위의 사회경제적 계층으로 표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조현병 환자는 아버지보다 낮은 사회경제적 계층에 속한 경우가 많은 반면 건강한 다른 형제는 아버지와 동등하거나 그보다 높은 사회경제적 계층에 속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조현병의 치료에 있어서 현대의 치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조현병 환자를 위한 가장 바람직한 치료는 증상 완화를 위한 약물의 제공은 물론이고 환자가 장애의 후유증에 대처할 수 있도록 도우며 사회 복귀를 위한 사회적 도움을 제공하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자원의 사용을 보장하는 종합적인 접근법일 것입니다. 조현병의 단계에 따라서 구체적인 치료 전략과 목표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병전 단계의 예방적인 항정신병 약물 치료와 인지행동 치료에서부터 더 후기 단계의 재발 방지와 재활을 위한 향정신병 약물 치료 및 다양한 심리 사회적 개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치료적 접근법이 있습니다. 생화학적 치료로 조현병은 생물학적 변인의 증거가 뚜렷한 만큼 약물 치료가 1차적인 치료로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1950년대 초반에 클로르프로마진 계열이 발견된 이래로 신경이완제라고 불리는 다양한 약물이 꾸준히 개발되어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것도 부작용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작용으로는 구강건조, 혼탁한 시야, 침 흘리기, 성적 역기능, 시각적 혼란, 체중 변화, 변비, 우울증, 실조증 등이 있습니다. 특히 심각한 것은 지연성 운동장애로 안면이나 혀, 입, 턱의 움직임이 불수의적으로 일어난 현상입니다. 이는 페노티아진을 장기 복용하는 환자 중 20% 이상이 겪게 되는 부작용인데 한 번 발생하면 회복이 잘 안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최소한의 약물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노력이 절대적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한편 더 최신의 약물인 비전형적 항정신병 약물은 기존의 약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작용이 적으면서 양성 증상뿐만 아니라 음성 증상에도 효과적이라는 이점이 있습니다. 심리사회적 치료에 있어서 인지치료는 조현병 환자 자신의 장애에 대한 이해를 돕고 그와 관련된 바람직하지 못한 사고를 인식하게 함으로써
환자가 적기에 적절한 도움을 청하고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예컨대 환자가 자신의 증상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키는 스트레스가 되는 환경을 파악하고 그에 대처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술을 습득하게 돕는 것입니다. 음성 증상이 있는 환자의 경우에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하면 좋은 결과가 생긴다는 기대를 습득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단순히 지지를 제공하는 것보다 증상 감소에 더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행동치료에서는요, 학습 이론에 토대를 둔 행동치료는 조작적 조건화와 모델링의 원리를 활용하여 조현병 환자가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구체적인 기술을 습득하게 돕는 것입니다. 행동치료의 장점 중 하나는 전문 의료진이 아닌 가족도 강화자의 일원으로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조작적 조건화를 활용한 토큰 경제는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정신병적 행동을 감소시키는 데 효과적으로 사용됩니다. 사회적 치료는 자조적 지지 집단처럼 조현병 환자가 활용할 수 있는 지지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써 환자의 재활을 돕는 것입니다. 집단의 구성원들은 자신의 장애에 대한 이해에서부터 문제 해결 방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상호 도움과 지지를 주고받게 됩니다. 가족 치료는 조현병의 유발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탈적인 의사소통 패턴을 다루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가족 치료에는 교육적 요소와 치료적 요소가 통합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성공적인 치료의 관건은 조현병에 대한 가족의 이해를 촉진하고 환자의 증상 행동이 가족 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을 가족에게 학습시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족의 대처 기술이 증가되면 환자를 대할 때의 자신감이나 자기 효능감도 증가하게 되고, 이는 차례로 가족의 스트레스와 부담을 줄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대부분의 조현병 환자가 가족과 생활하고 가족이 환자의 장애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을 지는 상황에서는 가족과의 상호작용이 환자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족을 대상으로 한 치료의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조현병의 치료에는 환경치료, 공동체의 토대를 둔 치료가 있습니다. 적극적 공동체 치료 프로그램에는 투약 약물 관리, 증상 관리와 대화 기술, 대인관계 문제 해결 기술, 여가를 위한 레크레이션, 공동체로의 복귀의 프로그램 등이 있습니다. 이번 주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13장 물질 관련 장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